많은 이제 외국 보고서를 보면은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기후 변화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렇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거든요. 농업 분야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마이너한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네. 계속 이제 다루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먹거리 분야가 우리 GDP에서 한 1.6%밖에 차지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 대한민국에서 뭐 돈이 안 되면 그걸 굉장히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저는 거기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꼭 돈의 가치로만 봐야 될 것이냐? 우리가 냉정히 말해서 휴대폰이나 뭐 반도체나 그거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거든요. 근데 먹거리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없다고 굶으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지속 가능한 이 생존의 기반이라고 하는 거, 이건 당연히 여기선 기후와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떠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너무 간과한다. 당장의 생존만에 너무 집착을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가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농담 시간입니다. 날씨는 하루의 기분, 기후는 지역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상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한탄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기후과학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하고 아주 절친이기도 합니다. 조천호 박사님,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고요. 지금은 은퇴를 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런 책을 쓰는 작가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30년을 근무하셨잖아요. 네. 30년 동안 기후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동안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처음 이 일을 할 때, 그때만 해도 뭐 80년대 이제 중반부터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기후 변화라는 게 뭐 기상청 안에서는 거의 그런 용어조차도 없었고요. 이제 9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IPCC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기상청에서도 한 2000년 들어와야지 본격적으로 기후 변화를 다루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변화가, 제 업무에 변화가 있을 정도로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 네.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 그러면 다 남의 나라 얘기를 생각했었죠. 그렇죠. 실제로 인제 그 IPCC 보고서가 인제 1990년도부터 인제 1차 보고서가 나오고 계속 나왔었는데, 3차 보고서, 그러니까 2001년도에 나온 IPCC 3차 보고서에 가서야, 그전까지는 어떤 그 정성적으로 오늘 이 기온이 상승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자연의 변동성 안에서 확실하게 그게 인제 섞여 있다라고 인제 그렇게 보았었는데, 2001년도 인제 3차 보고서에 가서는 그때서야 인제 비로소 오늘날의 그 기온 상승은 인간 활동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확률, 67% 이상의 확률로 인간 활동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처음 그때 이야기를 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기 시작을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네. 다른 나라에서는 기후변화가 어떻다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렇지만은 그 당시 연구 쪽 이쪽 파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연구가 좀 시작이 됐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인제 본격화된 거는 인제 고 2000 뭐 8-9 년도 당시 인제 MB 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 인제 녹색 성장을 외치면서 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그게 인제 기후 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제 녹색 성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책의 그 참모들이 당시 그 세계적인 고 이른바 인제 선진국들의 그런 정책의 어떤 전환들에 있어서 기후 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거, 그 재생에너지라든가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새로운 산업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모색했던 시절이 고 시절이거든요. 근데 당시 MB 정부의 그러한 이제 참모들이 그러한 것들을 인제 인식은 하고 있었다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국가 아젠다를 제시를 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녹색 성장이라는 아젠다를 갖고서 뭐 기후 변화 대응한 거는 거의 없고요. 그냥 4대강에 모래 파는 데다가 모든 자원을 다 쓴 뭐 그런 거로 끝났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2013년입니까? 예. 기후 대란이라는 책을 썼었거든요. 있네. 농업 분야 2006년부터 아마 농업 분야 기후 변화 협상에 참여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2013년도 책을 썼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농업 분야의 분들은 기후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음. 인식을 거의 못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가 이제 IPCC 5차 보고서가 나올 때죠. 그렇죠. 그리고 그 5차 보고서에 이제 근거를 해서 2015년에 파리기 협정이 이제 맺어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가 어떤 국제적인 이런 합의가 그렇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라오스에 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라오스에 가서 딱 돌아왔는데 한 2016년, 17년 네. 됐었죠. 그때부터는 농촌 지역, 농업 분야에서도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기후변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기후에 전혀 관심 없다가 모든 사람들이 기후변화 얘기를 하는가 저는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게 2015년 파리기후 협정이 그게 파리기후 협정이 우리나라도 물론 거기에 협정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었고 그 가입에 따라서 또한 여러 가지 국가가 거기에 따른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온실가스를 얼만큼 줄이겠습니다는 국제적 약속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 그거는 파리기후 협정에 들어가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여기저기에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보는데 그거는 우리 정부가 알아서 그거 만든 용어가 아니거든요. 네. 1.5도를 막으려면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 바로 파리기후 협정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제시가 됐고 바로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이 실제적으로 이 국제적인 이러한 흐름에는 좀 민감한 나라에 속하고요. 거기에 바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알려졌다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농민들까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성에 네. 대해서 인지를 한 게 네. 한 2016년, 예, 17년부터가 아닌가 싶었고 그때부터 사실은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우리나라에 크게 없다가 그때부터 갑자기 심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보통 1980년도까지 네. 80년도까지 우리가 화석연료 태워갖고 전주구 평균 기온을 보게 되면 한 0.2도 정도까지 올랐었어요. 네네. 1980년까지. 근데 이 0.2도는 이 자연의 변동성에 있어서도 0.2도 정도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까지는 뭔가 기온이 올라가는 거는 같은데 이게 진짜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연 변동 때문에 그런 거야? 좀 이제 헷갈리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1980년 이후에는 굉장히 뚜렷하게 이 기온 상승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본격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는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후변화라고 느끼는 게 네. 뭐 그냥 평균 기온이 올라갔다는 건 사실 잘 느끼기 네. 어렵잖아요. 그럼요. 예. 이제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느낄 거 아닙니까? 네.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날씨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는 거를 통해 갖고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날씨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강수량 같은 경우가 우리가 뭐 1940년대 이전보다 약 10% 정도 강수량이 늘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반면으로 비가 온 날수는 한 20일 정도가 줄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10% 늘어난 거는 이렇게 모든 비가 올 때 조금씩 더 늘어나서 10%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게 호우성 강수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강수량이 늘어난 거고요. 반면에 강수 일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건 또 가물 때는 특히 봄철 가물 때는 예전보다 또 훨씬 더 또 가뭄이 또 심해졌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화가 되는 우리가 호우와 가뭄이라는 건 정반대되는 현상인데 이 반대되는 현상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 극단화되는 여기에서 예전보다는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사실 그게 농사 짓는 데는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가뭄도 세지고 네. 호우도 늘어났다. 네.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이제 배출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기 입장에서는 어떤 충격을 받은 것이거든요. 네.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면 이 변동의 폭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극단의 부분이 더욱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을 우리 사람들이 화석연료 태워서 약 지금 한 1도 정도 뭐 작년 기준으로 해서 뭐 1.3도 정도까지 지금 올렸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 100년에 지금 한 1도 정도로 우리가 상승시킨 거예요, 지구 평균 기온을. 근데 사람들이 1도 정도 올랐다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안 오는데 이게 근데 과학에서 봤었을 때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1도 정도 왜냐하면 올랐다는 게 어느 정도의 충격인가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충격이냐라고 하면 이게 매일같이 햇빛이 인제 지구에 비치잖아요. 그런데 이 햇빛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햇빛이 비춰지게 되게 되면 에너지는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빛의 에너지가 고대로 인제 열로 바뀌어서 우주로 그만큼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빛으로 들어온 만큼 열로 다 빠져나가 줘야 되는데, 우리가 배출한 이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금 우주로 나가는 열에 지금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1초에 5개가 터지는 에너지가 우주로 돌아가지 못해요. 1초에 예. 하루로 따지면 약 40만 개 원자 폭탄이 터지는 에너지가 우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이 안 가네요. 지금 매일같이 약 40만 개 원폭이 터진 에너지가 차곡차곡 지금 쌓여갖고 1998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열 에너지가 쌓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35억 개 원자 폭탄이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돌아가지 못해갖고 지금 지구 가열이 일어났고, 그래서 일어난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원래는 그거보다 훨씬 더 기온은 더 많이 올라갔었어야 돼요. 네네. 그런데 그중에서 90% 이상을 그 열에, 그러니까 지구가 잡은 그 열에 90% 이상을 바다가 빨아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한 5% 정도는 땅을 갖다 따뜻하게 만드는 데 쓰고요. 그다음에 3% 정도는 빙하를 녹이는 데 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온실가스가 잡은 열의 약 1%가 대기 중에 남아서 오늘날의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러면 지금 뭐 바다가 계속 열을 받아주고 땅이 계속 따뜻하게 받아주고 뭐 빙하를 녹이고 이러면 되는 거냐? 아니죠. 이제 이 해양도 너무나 이제 열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해양도 더 이상 받아들이는 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토양이 계속 열을 받았잖아요. 토양이 뜨뜻해진다? 그럼 거기 수분을 다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어떤 이 수분을 잃게 되니까 땅 자체가 이제 바싹 마르게 되고,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이런 낙엽들도 바싹 마르게 돼요. 그래서 요즘 뭐 이런 번개 한번 떨어졌다 하면 이 뭐 산불이 뭐 몇 개월씩 계속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거고, 또 빙하를 녹였으니까 근데 해수면이 지금 올라와 버리는 이러한 현상들. 지금 우리가 1년에 400억 톤의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지금 1년에 녹는 빙하가 4천억 톤이에요. 그 10배인. 무게로 따지면 그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듣고 보면 사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사실 그걸 인식을 잘 못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기는 한데, 아니 우리가 직관적으로다가는 이제 그걸 인지는 못하고는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는 이제 화석연료 태워갖고 이제 100년에 1도 정도로 올렸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도 자연적으로 뭐 빙하기, 간빙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과거의 기온이 상승될 때 가장 빠른 속도를 알고 있거든요. 그게 1000년에 한 1도 정도예요. 자연에서는 가장 빠른 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이미 10배나 빠르게 지금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변화의 크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변화의 속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시속 1000km로 달린다.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건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후가 원래 이렇게 균형을 딱 잡고 있었는데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빠르게 이게 기온이 상승된다. 당연히 이거 기후가 균형이 무너지게 되겠죠. 기후가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기후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기후가 극단적인 날씨가 자주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극단적인 날씨가 예전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후가 그러면 더 나빠질 건가요? 당연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봄철이 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잖아요. 자, 그렇죠.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대부분이 하루 이틀 만에 자연적으로 파괴가 돼서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가장 오랫동안 대기 중에서 버텨내는 미세먼지가 한 일주일 지속 가능해요. 다시 네. 말해서 이 미세먼지는 그냥 우리 세대가 배출하고 우리 세대가 둘러 마시고 우리 세대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냥 우리 세대의 문제일 뿐이에요. 얘는 지속 기간이 최대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세대와 아무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 이 온실가스는 한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대기 중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출을 하게 되면 계속 누적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올해 경험한 이 지독한 이 뜨거운 이 여름이 여름 힘들었죠. 우리 인생의 가장 선선한 여름이 될 것이다라는 그 표현을 하는 이유가 네. 이 온실가스는 누적성을 갖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자연의 변동성에서 약간씩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기온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하면 공기 중에서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을 하자고 하는데 네.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탄소 중립이라는 게. 네. 우리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오늘 저는 농업인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농업 관점에서는 기후적으로는 열대야라는 게 굉장히 좀 우리 힘들게 네. 하잖아요. 예. 뭐 우리가 여름철에 밤만 선선하더라도 잠만 제대로 자더라도 견딜만 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여름철 되면 잠자는 게 힘들잖아요. 네.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 다 살았는데 네. 요즘 에어컨 없으면은 뭐 이거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렇죠. 예. 원장님 집에 에어컨 없으시죠? 없으시죠?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생존 차원에서 에어컨을 갖다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이게 그러니까 저도 한계에 도달해서요. 예. 저도 그 방에 에어컨 없이 살다가 예. 도저히 잠을 못 자가지고 여름철에 너무 예. 힘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야 도저히 안 돼. 이러다가 정말 사람 예. 죽겠다 싶어가지고 에어컨을 설치를 했거든요. 원장님께 에어컨 꼭 설치하십시오. 아니요, 저도 죽을 지경이 돼서 저도 설치해야 됩니다. 생존 차원입니다. 이거 뭐, 예. 한때는 정말 에어컨이 사치품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특별 소비세라는 게 이게 예. 부과되고 이랬는데 요즘은 생존 용품이 돼가지고 정부가 오히려 보정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얼어 죽는 사람보다 뜨거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옛날에는 다 얼어 죽는 사람이 월등히 많았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폭염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존의 차원으로 봐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데이터를 보니까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수만 명이 이제 죽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매년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그 임계 온도 수준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도 상승하는 거지만 지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같은 경우 제가 그때 막 유럽이 막 40도를 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되고 그러면서 유럽 애들 어떤가 막 그렇게 막 걱정들 되게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때 한 35도를 넘었었어요. 네. 근데 냉정히 말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유럽보다 더 고통스러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온도를 보게 될 때 습도도 같이 봐야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유럽은 온도가 올라가도 걔네들은 좀 습도가 낮아요. 아무리 40도가 넘어도 그 습도가 낮으면 그늘 밑에 가 있으면 이 피부에서 땀이 증발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럭저럭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그 기온이 높다 하면 습도도 한 70%가 넘잖아요. 네네. 우리가 보통 한 30도 이상에서 그때부터 30도 이상에서 습도가 40% 이상인 경우에 습도가 한 10% 올라갈 때마다 한 2, 3도를 더 더해줘야 돼요. 사람이 느끼는 거. 왜냐하면 피부에서 그만큼 이 땀이 증발을 안 하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지질 않네요. 예, 그러니까 이 체온을 우리가 열을 빼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35도가 넘고 그 당시에 습도 거의 70% 80%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마 유럽보다 더 아마 사람은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게 지금 유럽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사람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온도만 보고 막 유럽 사람들을 걱정을 하고 있던데 좀 아무튼 이상한 거였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농작업 하시는 분들이 바깥에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여름철엔 농작업을 거의 못하는 지경까지 갔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습도도 항상 그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그래서 폭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그 서남아시아 이쪽에서는
우리가 인제 그 습고 온도 35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습도가 거의 100%에서 온도가 35도다 그러면 이 피부에서 이 땀이 증발을 못 해요. 네. 그때부터는 그 정도 인제 습고 온도 35도가 되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서너 시간밖에 그 생존을 못 합니다. 아. 근데 그런 온도가 그게 뭐 하루 종일 있는다는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그 습 온도 35도에 습도가 거의 100%인 습고 온도 35도라고 하는 게 순간순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거든요. 분명히 인제 그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게 될 거고 그게 그러한 조건이 뭐 낮에 그러한 조건이 뭐 며칠씩 계속된다? 그런 데서 인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예. 생명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은 인제 노약자들만 그렇게 인제 뭐 그렇게 쓰러지는 상황인데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이건 정상적인 사람도 인제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인제 사람이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2050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쪽 그 아열대, 열대 지방에서는 그러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열대야 문제 때문에 사실 농업 쪽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벼가 등숙이 되려 그러면은 밤 기온이 22도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사과가 또 단맛이 들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당분이 축적되려 그러면 예. 또 밤 기온이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낮 시간 동안에 광합성을 한 것들이 당분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안 일어나고 있다고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쌀이 옛날만큼 품질이 안 좋다. 예. 뭐 여무는 게 좀 덜하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농업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래 되면 농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특히 9월, 10월 달에 이제 온도가 중요해지잖아요. 뭐 그때 이제 그 알이 맺히는 시기니까 예를 들면 요즘 밤 온도가 24, 25도, 예. 25도 넘어가면 열대야라 그러고 있죠. 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 예. 22도 뭐 23 아무튼 25도 네. 고 범주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여름철에 뭐 25도 넘어가는 열대야 뭐 옛날에는 일주일쯤 있었잖아요. 네. 요즘은 거의 뭐 한 달 계속 그렇죠. 열대야라는 예. 느낌이 계속 들고 있고. 어떤 면에서 그 폭염보다도 열대야가 훨씬 더 지금 빠르게 지금 증가를 네. 하고 있는 근데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가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달에도 밤에 너무 무척 더웠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계속되면 농업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예.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사실 농업 분야에서는 이 품종을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재배 방식을 바꾸거나 재배 시기를 달리하거나 전부 다 바꿔야 돼 이걸 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이걸 잘하자고 하는 게 사실 정밀 농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기후가 바뀌고 조건이 바뀌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것들이 예.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기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기후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굉장히 잘 알아야 예. 되는데 패턴이 또 뒤죽박죽돼 버렸잖아요. 그럼요. 예. 패턴이 지금 굉장히 그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봄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한 17일 빨리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여름은 한 11일 빨리 시작이 되고요. 가을은 한 9일 정도 늦게 시작을 하고 겨울은 한 5일 정도 예전보다 늦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예전보다 그 여름은 22일이 늘어났어요. 22일요. 예. 그다음에 겨울은 20일이 줄어버렸고요. 원래 우리나라는 겨울이 여름보다 더 긴 나라였는데 이제는 여름이 겨울보다 더 긴 나라로 그렇게 바뀌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인제 그러니까 계절이 시작하는 시점이 다 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달력, 역서를 보고 농사를 지으면 됐는데 그렇죠. 이제는 매일매일 날씨를 보면서 인제 농사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건 패턴이 그만큼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옛날에는 24절기라는 것도 예. 농사에 맞춰 다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해졌잖아요. 예. 요즘은 그거 믿고 농사 짓다가는 그쵸. 큰일 나겠네요. 역서 그 달력 보고 했다가는 안 되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기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보가 예. 어떻게 변할지 그렇죠. 장기 예보가 어떻게 변할지 그거 보고서 그렇게 해야 되면은. 야, 이거 농사 짓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네요. 그럼요. 예. 또 농업계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평균 기온이 상승하니까 국가가 전반적으로 아열대 기후로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인제 그 동식물이 네. 지금 보게 되면 육상에서는 10년마다 한 16kg씩 북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해양에서는 한 72kg씩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제 바다에서 약 4배 정도 더 빠르게 이게 북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물이 이 공기보다 열 전달률이 한 25배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조금만 변화가 바다에 수온의 변화가 있다 해도 그거는 그쪽 그 생물에 의해서는 엄청난 그 변화를 이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 해녀분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해녀분들한테 물어보면 아. 그분들이 가장 기후 변화를 가장 그 절감을 하세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보았던 지금 바닷속이 다 아니라고 그러시거든요. 네. 워낙 지금 빠르게 바닷속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육상에서는 지금 이제 제주도 날씨가 이제 우리 남해안까지는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남해안에서 이미 이제 귤농사가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아까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해녀분들이 네. 바다의 변화를 완전히 느끼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속이니까 우리는 못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매일같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자기 젊은 날에 지금 바다가 아니라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지금 우리 농업계의 관점에서 농업의 눈으로 볼 때는 네. 기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농업은 예, 예. 비슷하잖아요. 예, 예. 근데 바다처럼 그렇게 많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농업도. 그런데 그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최적화된 그 기후 조건에서 우리 사람이 선택한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기후 변화 속에서 어차피 인제 이 기온이 강수량이 변하고 온도가 변하면 거기에 인제 최적화된 거를 분명히 우리나라 뭐 농진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찾겠죠. 그렇게 해서 인제 작물에 그런 대체를 한다라든가 그런 거기에 맞는 품종들을 갖다가 개발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제 하게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자연 속에서의 이러한 변화하고 이 농업은 어차피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게 인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저는 그 농업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가 인제 그러니까 변화된 강수량이나 뭐 기온에 따라서 거기에 인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적응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농업 분야의 이러한 적응을 위한 이러한 투자들은 앞으로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농업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지가 갖고 있는 이 토양에서 이 탄소 저장 능력이 실제로 식물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 토양이 갖고 있는 탄소량이 월등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계 기반 뭐 숲이라든가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농지 자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탄소를 보존을 할 수 있는 이런 농법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바로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농업에서 이제 탄소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농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강조되는 이유가 또한 여기 있습니다. 농업계에서도 일부 뭐 토양 탄소를 저장하자 네. 하는 그런 농법에 대한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IPCC 보고서에서도 전문적으로 굉장히 부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요? 네. 아, 농업계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무가 보유하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식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이제 탄소를 저장하자는데 실제로 그거는 전체 자연 기반 해법에서 줄일 수 있는 양이 약 5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나머지는 다 토양에서 승부를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토양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하시는 분들도 네. 토양의 네. 탄소를 어떻게 저장할지 네. 고민 좀 많이 했으면 네. 좋겠고요. 또 기상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극한 네. 기상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그러면 농업계하고 기상 연구자들하고 좀 끈끈하게 관계를 하면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럼요. 근데 인제 우리나라에서는 인제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뭐 접촉들은 조금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뭐 실무자들끼리 좀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기관장들끼리 만나기는 하는데 실무자들끼리 또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 결정권을 또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또 그 어떤 연계성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기관장들을 만나게 되면 이분들은 또 밥만 먹고 좋은 이야기하고 또 헤어지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 시너지를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그 국립 그 과학기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원래는 우리가 이러한 분야의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적으로 축적된 이러한 자료들 계속적으로 그러려고 이 국립 이 과학기관들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들이 잘 축적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된 그 연구 결과를 갖고 이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정책을 세우지를 않잖아요. 그냥 위에서
이러한 어떤 뭐 정무적인 이러한 어떤 판단을 통해 갖고 그때그때 이런 국립과학 기관들을 인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자면 영국이 이쪽 분야가 굉장히 인제 강한데 예를 들어서 인제 과학과 관련된 기관들 국립기관들 그러니까 뭐 기상, 기후, 보건 그다음에 뭐 환경, 농업, 뭐 수산업, 임업 이 모든 것들 방제기관까지 포함을 해 갖고요. 이런 기관들은 보면 지금 인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국가의 이게 경쟁력이라든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굉장히 그 연계된 협력 체계가 인제 잘 만들어져 있고 근데 그게 잘 만들라고 하면 그만큼 그 조직 안에서 사람을 키워야 되거든요. 네. 국립 그 기관들이. 근데 대한민국의 이 국립기관들 과학기관들이 과연 사람을 키우는 조직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워낙 지금 행정적인 이 관료 시스템 하에서 그냥 그 위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 하나하나 일을 갖다가 그냥 그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인제 과학 그 협의체 그 국립기관의 협의체들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그 기관에서 인제 쭉 자라서 모든 그 기술 시스템을 갖다 완전히 장악하는 이러한 사람들 세계 탑 수준의 그런 연구자가 바로 그 자리를 차지를 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인제 협의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을 키우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앞으로 이 국가적인 이러한 어떤 그러한 방제 우리 먹거리, 보건 이러한 뭐 기후 대응 뭐 환경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굉장한 대한민국의 약점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상과학 원장님으로 네. 하셨잖아요. 네. 기상과학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좀 음. 뜨끔하긴 한데 저도 국가기관에 오래 근무해 네. 봤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국립 연구기관들이 이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라는 건 국가적 재난이잖아요. 그죠? 네. 미래 세대에 어떻게 대응할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뭐 협력이 안 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제대로 그러면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냐 이런 거에서 저도 아쉬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불안하기도 하고. 많은 이제 외국 보고서를 보면은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기후 변화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국가적 우선순위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에는 그렇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거든요. 좀 농업 분야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마이너한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네. 계속 이제 다루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 먹거리 분야가 우리 GDP에서 한 1.6% 밖에 차지하지 않잖아요, 농업 대한민국에. 생산 자체는 예. 1.6% 인데 예. 식품 산업 예. 전체로 하면 이제 비율이 조금 커지죠. 커진다 네. 해도 어찌 됐든 인제 먹거리 그 자체 네. 뭐 그게 한 1.6%. 근데 뭐 대한민국에서 뭐 돈이 안 되면 그 일단은 그게 중요성에 대한 거보다도 돈이 안 되면 그걸 굉장히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저는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꼭 돈의 가치로만 봐야 될 것이냐. 우리가 냉정히 말해서 무슨 뭐 휴대폰이나 뭐 반도체나 그거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거든요. 근데 먹거리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없다고 굶으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좀 이 가치를 좀 더 달리 봐야 되는 뭐 그거를 뭐 안보적 차원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달리 표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달리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 생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이 지속 가능한 이 생존의 기반이라고 하는 거 이건 당연히 여기선 기후와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떠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너무 간과한다. 그래서 미래 당장의 생존만에 너무 집착을 한다. 그런 측면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이 다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그 중요하다 하는 만큼 국가가 거기에 걸맞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느냐 네. 아니면 연구기관들은 기후 변화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그러면은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원장님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겠지만은 옛날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해오고 있는 거에서
크게 안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결국 이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는 결국 근본적으로 오늘날의 이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제 과거의 위험들을 보게 되면 다 결핍 때문에 일어난 위험들이거든요. 네. 뭐 홍수가 났다 보니까 이게 뭐 뚝이 없었고, 뭐 가뭄이 들었다 저수지가 없고 댐이 없고, 무슨 뭐 전염병이 돈다 보니까 보건 시스템이 시원치 않고, 다 결핍 때문에 인제 일어난 위험이었는데, 오늘날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건 과잉 때문에 지금 일어난 위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되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끊임없이 에너지와 자원은 지금 고갈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오염먼지, 그다음에 뭐 온실가스, 쓰레기는 계속 쌓아두는, 전혀 순환이 되질 않잖아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서 이건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점이 인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곧 인제 일어날, 앞으로 뭐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일어날 그 위험 앞에서 현재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를 갖다가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이 자체를 갖고 인제 미래를 자꾸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고칠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당장 사는 게 바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인제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그거는 우리는 파국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은 국가 데이터 센터가 화재로 네. 소실돼 예.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 주변 분들을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찍어 놨던 사진도 다 날아가 버리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국가 예. 통계 데이터 센터는 접속이 안 되고 예, 예.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다시 복구할 수 있을지 전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사실 저도 이제 정부 사업을 해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과연 이 데이터 시스템을 정부가 하는 방식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건가? 언젠가는 이런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예. 공무원 좀 해본 사람은 네.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고가, 우리가 예상했던 사고는 거의 다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겁나는 게 뭐냐면은,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후변화에 관한 위험성 있잖아요. 이 문제가 많은 분들은 먼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은, 멀지 않아 가지고 이런 위기라는 것들이 반드시 또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떤 위험이 일어날 거다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은, 제 경험으로는 항상 우리가 예상한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그에 맞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기후변화가 위험하다까지 인지를 했는데, 얼마만큼 농업이나 식량에 영향을 줄 건가, 우리 삶에 영향을 줄 건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 투자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우선순위 배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기관 간의 협업, 기존에 하던 네. 일을 가지고 좀 다 포기하더라도, 그죠? 여기에 대해서 자원을 투자를 하고 노력, 관심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서야 됩니까, 이거는? 저도 인제 그러한 측면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뭐 이 국립 이 과학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런 업무들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뭐 먹거리, 보건, 그다음에 뭐 환경, 뭐 기후, 뭐 이러한 모든 것들, 예전에 뭐 우리 그 국가 규모가 작았을 때는 이러한 것이 뭐 그렇게 큰 뭐 사회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해도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지나갔지만, 인제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거의 우리 국가 근간을 흔들 만한 이런 문제들을 지금 국가 그 과학기관들이 지금 다 맡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러한 기관들이 아직 제대로 된 이러한 토대를 갖다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형태는 갖추고는 있지만, 앞서 이러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국가적으로다가 이게 철저하게 정말 정밀한 자료로 우리가 그렇게 축적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 봤을 때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진짜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국가 이 과학기관들이 지금 사람을 키우지를 않고 있거든요. 네. 결국 그 정밀한 자료는 장비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키워야지만이 그 정밀한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런 축적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데이터 센터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백업 시스템이 또 어떻게 그거 다 기술적으로 고급의 그런 기술자들이 다 거기에 이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런 안정성을 또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업무, 이러한 국가기관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전 여기에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연구기관에 들어왔으면 연구자들이 이 사람이 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그 세계적 과학자로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국립과학기관에서 지금 그러한 과학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진짜 엄청난 전 위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러한 문제들은 정말 국가 이 경쟁력을 지금 이 판단하는 것들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람을 키워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우리는 이런 어떤 국제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국가 경쟁력이 그만큼 이 기반은 떨어져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의미한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원장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R&D 예산을 뭐 몇 천억, 몇 조 원 더 늘린다고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연구비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제 단호히 말하지만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연구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과학자를 키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또 대한민국은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예요. 사실 국립연구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많죠. 그 많은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연구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건가? 여기서 20년, 30년이 지나면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막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우린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도 저도 이제 농업과학계를 보고 있으면은 예산을 늘리고 뭐라 그러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나아질 뭐 게 있을 좋은 건가? 장비 사고 뭐 예산 늘리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안 크고 있다라고 과학자가 키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국가 데이터 센터가 화재로 전소됐다고 할 때 설마 데이터 백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것들은 백업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그만큼 그 최고의 기술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지금 볼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안 다루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너무 깜짝 그거는 놀랐어요. 이 행정의 관료들이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좋은 기술자와 과학자를 갖다가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런 문제를 보고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해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거의 관료의 이 시스템으로다가 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바로 그러한 체계를 갖추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아마 이 관료적 이 정부가 이 관료적 이 체계를 갖다가 바꾸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전 일어나게 될 거다. 지금 이게 데이터 센터로다가 하나 드러났지만 이러한 것들이 뭐 보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기후 문제도 될 수가 있고 뭐 방제라든가 우리의 먹거리라든가 이러한 거에 우리가 최고의 기술자와 과학자를 데리고 있었다라면 이게 준비가 가능했었던 거를 그냥 다 놓쳐버리고 그냥 그 위험을 갖다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전 위험하다고까지 보고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오늘 이 얘기를 참 하시려고 모신 건 아닌데 과학계에서도 자꾸 R&D 예산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이것만 가지고 자꾸 이슈가 되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스템을 다시 리셋할 정도까지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시스템 리셋이 바로 우리가 세계적 과학자를 키워낼 수 있는 국립과학기관이 되는 것.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결국 사람이 이거 결정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일들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저기 연구기관에 국가 연구기관 오래 근무했지만은 우리나라 연구기관은 절대로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런 시스템이 아닌데 그분들이 하는 연구가 이제 기후변화 적응이든 아니면 미래 대응이든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이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립과학기관들이 결국 이 연구비를 분배를 해주는 그래 대학 교수들한테 위탁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전 세계 제대로 된 선진국의 그 국립 연구기관들이 위탁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 자기네들이 인력을 다 보완을 해서 이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 안에다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그걸 대학의 실험실에다가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그렇게 위탁 사업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내부 안에 이게 제대로 된 지금 과학기술자들을 지금 키워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후변화 얘기를 하려고 모셨는데 이상한 대로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 버렸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우리나라 탄소 중립 대응을 보잖아요.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인벤토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정확하게 어디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네. 줄일지 네. 국제 사회의 어떤 네. 기준에 맞춰 나갈지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게 잘 안 돼 있거든요. 이걸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면 전문가들이 잘 없어요. 없는데 이제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가보면 연초에 플랜카드 같은 것들이 막 붙여 있는데 농민들이 탄소 증립을 위해서 뭐 노력합시다 이렇게 거든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물론 저런 노력들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저희 국가적으로 저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건가.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 시스템하고 어떤 체계 같은 것들이 각자 이제 따로 넘어가면서 따로 돌아가면서 그냥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 지금 현재 뭐 앞으로 뭐 그것도 정부안이 이제 바뀌긴 하겠지만 지금 국가 탄소 저감 그 목표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산업 부분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를 11% 줄이는데 네. 농업에서 27%를 줄인다라고 나왔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아니 산업에서 압도적으로다가 탄소를 더 많이 배출을 하는데 책임은 농업에다 다 이제 그렇게 덮어놨단 말이죠. 아 이게 한편으로다가는 그 인벤토리가 참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산업에 비해서 농업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그냥 힘이 약하면 거기다가 그냥 다 덤탱이로 씌워버리는 산업은 조금만이라도 그 책임을 좀 늘려놓으려면 거기서는 다 이해관계자들이 다 들고 일어서고 그게 또 돈도 되고 기득권이 있는데 농업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목소리를 내주는 이런 사람들도 적고 하다 보니까 농업에다가 지금 대한민국 탄소 저감은 농업에다 다 책임을 이제 뒤집어 씌우는 희한한 구조로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저는 그걸 네. 보면서 저도 이제 그걸 정하는데 잠시 참여를 했잖아요. 별로 걱정을 안 한 거는 아무도 지키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큰 의미는 없다고 솔직히 느낌이 들었어요. 참 그거는 그러면 참 그게 참 대한민국의 비극이기도 해요. 국가 목표를 세우면서 이건 안 지켜질 거야라고 그거를 세우는 사람조차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아니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냉정한 현실이죠. 네, 냉정한 현실이죠. 네. 그런데 그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보면 이건 비극이죠. 국가가 야 이건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목표를 제시를 했다? 국가는 그러면 안 되죠. 정부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공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하는 건데 그 근간은 이제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바로 농업의 27%라고 하는 그거를 거기다가 덮어 씌워놨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지금 뭔가 지금 국가적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가 이제 말씀드리면 좀 창피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결과만 보고서 봤었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할 거였거든요. 이거는 뭐 하자라는 거야 말자라는 거야. 이거 장난도 아니고 국가 목표가 좀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사실 과학 2030년까지 목표가 과하게 잡혀 있죠. 과하게 네.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도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좀 말로 하기가 좀 이렇게 좀 우리 경상도 표현 있잖아요. 거시기해서 이렇게 좀 이게 말로는 어렵다.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시 기후 변화로 한번 돌아와 보죠. 미래에도 그러면 기후가 점점 나빠질 거잖아요. 네. 저는 전 세계가 뭐 탄소 중립하자고 많이 노력했지만은 네. 트럼프 정부에서 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기후 변화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그 자체를 이제 막아야 되는 국제적인 이제 참여라고 하는 거를 뭐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우리의 영토 안에서 식량 자원 에너지를 공급받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결국 전 세계로부터 이제 그런 것들 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 나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이미 이러한 뭐 아리백이라든가 뭐 탄소흡경 조정 제도라든가 우리를 국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지금 쪼여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G20 국가라든가 뭐 OECD 국가 중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은 꼴찌죠.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거 지금 당장 이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수출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국제 이런 시장 이 시스템이 그렇게 이제 쪼여 들어오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먹거리라고 하는 거
이게 먹거리가 앞으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좀 이제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전망들이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비용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그렇죠. 다들 예상하고 예. 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게 안정적으로 이러한 어떤 식량을 계속 확보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후 변화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자면은 1980년도에 우리가 그때 이제 냉해가 심해 갖고 그때 이제 쌀이 모자라 갖고 갑자기 이제 국제 시장에 나가서 이제 쌀을 구해 와야 되는데, 그때 뭐 우리의 혈맹인 아무튼 미국이 우리한테 뭐 그렇게 뭐 정상 가격으로 팔았냐. 그때 거의 3배 가격, 현물 시세에 거의 3배 가격을 받아버렸잖아요. 절대로 상인들은 네. 예,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네. 정상 가격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3배로 그걸 미국 정부가 야 니들 너무 많이 해다 등쳤다 해갖고 말려갖고 그렇게 정상 가격을 팔게 안 해갖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10년 동안 계속 또 일정량을 수입을 하게, 장기 그래서 계약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80년대 맨날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쌀이 남아돌았는데 수입한 양까지 해갖고 더 쌀이 남아돌아서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 사례를 봐서도 야 식량에 이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혈맹이 잘 도와줄 거냐? 결코 이거 안심할 문제 아니다. 지금 뭐 3,500억 불을 갖다가 지금 달라고 미국이 지금 땡깡을 부리는 지금 이런 세상이 됐는데 우리 진짜 이거 정신 지금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거를 재구성을 하고 이런 식량의 이런 망들을 어떻게 구축을 어차피 우리 영토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때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채널에서도 뭐 제가 네. 얘기하고 네. 있죠. 농업이라는 것도 과거의 방식으로는 지속될 네. 수가 없잖아요. 기후도 이미 네.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옛날의 지식이 아니고 새롭게 변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뭐 정밀 농업 기술이든 네. 스마트 농업 기술이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하려다 보니까 또 농가가 규모화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네. 불가능하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는 게. 이게 다들 연결돼요. 그리고 또 국내 농업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네. 해외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할 네. 거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해외 농업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누가 미국의 쌀이든 밀이든 수입해가는 경쟁자인지, 어느 나라가 농업이 나쁠 건지를 다 예상을 해가지고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다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전 세계 이 농업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그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의 기후 조건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래서 이들의 그 농업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며, 그랬을 때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정치, 경제, 지정학적으로 이거 우리가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안정적으로 이게 확보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세워야 되는데 지금 국가기관에서 뭘 이거를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뭘 한다는 소리를 지금 듣지를 못하는, 전 기후 위기보다도 뭔가 아무도 지금 눈을 껌뻑껌뻑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이게 저는 더 위기다. 지금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생각할 때는 밖에서 봤을 때는 농업계에서 누군가 그걸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전 세계 그래도 좀, 농업을 예, 분석하고 예. 수입국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뭐 농업경제연구소도 있고 뭐 이러니까 뭐 누군가 하겠죠. 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래 아니 그래도 조금만 하지 않나? 뭐 전혀 없다 그러면 예. 사실 또 누가 있다고 나오긴 할 텐데. 예. 아니 저도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뭐 찔끔찔끔 대충 이렇게 보는 거는 하지만, 이거를 하나의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심도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 경제학자라든가 이런 지정학자들이 모여갖고 그거를 심도 있게 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뭐를 준비를 하는 거는 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다만 그냥 그 부분적으로만 조금씩 자기 전문 분야에서만 이렇게 보는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전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농진청의 연구직들이, 농진청 인원이 네. 한 1,800명 되거든요. 네. 연구직들 박사급 인력만 해도 네.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네. 되고요. 거기서 보면 한 10명 정도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요. 10명이 뭐예요? 한 100명은 투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런 보기엔.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왜냐면 농업 그것도 전문적인 그 기관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저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게 한 번에 그런 어떤 과제로다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국가 과제는 항상 이 축적이 일어나야 되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건 미래도 보고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어느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인데 예. 전화 걸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꿰뚫고 그럼요. 다 설명하고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게 네. 국가연구기관의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저도 뭐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냥 해외에서 나오는 뭐 요런 자료를 좀 요약을 해서 잘 보고를 하고 뭐 이 정도는 얼핏 좀 본 거는 네, 있는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예예예. 그 이상 자체적으로 그걸 체계적으로 뭘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뭐 탄소 중립 문제가 있으니까 기후 변화에 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탄소를 줄여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리고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품종도 개발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맞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해외 농업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가지고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나라의 예. 기후가 어떻게 예. 바뀌고 토양이 예. 어떻게 예. 바뀌고 작물이 어떻게 바뀌고 예. 이런 걸 분석을 해야 그다음에 국가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뭐 안 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죠? 저는 이게 과연 기후 변화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나, 특히 농업 분야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아무튼 기후 위기의 가장 인제 그 핵심 진짜 이게 우리 눈앞에 정말 기후 위기가 왔다. 마트에 갔더니 먹을 걸 안 판다.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예. 우리나라에서 예. 기후 농업 분야에서 예. 기후 변화 예. 아니면 기후 위기라는 주제가 나오면은 항상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은 기후가 변합니다. 작물이 잘 안 됩니다. 재해보험금을 늘려야 예. 됩니다. 작물 재배 적지가 바뀝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해왔어요. 아니면 예. 탄소를 줄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해왔어요. 뭐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내일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네. 근데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인제 IPCC 보고서에서 인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수준 거기서 인제 이 식량 안보와 관련된 이거를 어떻게 이번에 6차 보고서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정량적으로 그렇게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를 했다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인제 미래의 이 기후 변화를 우리가 전망할 때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표현을 네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뭐 2099년 뭐 1월 달에 기온이 어떻게 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가 되었을 때 그때 인제 식량의 생산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거를 인제 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제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 때 굉장히 인제 협력적인 우리가 인제 지속 가능한 시나리오는 거기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가 굉장히 협력적이고 연대적인 세상이다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해요. 네.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1.5도 뭐 한 3도를 돌파를 한다 해도 식량 위기는 감지하는 수준에서 끝날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전 세계 이 수준에서 그냥 계속 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현재 수준은 유엔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경쟁사라고 보거든요. 나라 간의 경쟁이 심하고 뭐 우리도 국가 안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심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뭔가 위기가 되면은 이제 국경을 봉쇄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1.5도만 넘어도 이제 식량 안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이 가장 이제 이 앞에서 그거를 갖다가 감당을 해야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물론 협력적인 세상이 되는 거 참 좋기는 하지만 그런 세상이 꼭 된다는 지금 보장이 없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멀어졌다고 예,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경쟁이 더 격화되는 네네. 그렇게 되면 분명히 IPCC 보고서는 1.5도가 넘으면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왜 그러면 이렇게 보느냐.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생산한 식량의 약 3분의 1을 지금 쓰레기로 지금 내다버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결국 오늘날 식량이 어느 곳인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건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런데 인제 앞으로 이렇게 인제 식량 자체가 이게 인제 문제가 인제 생기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거를 인제 구입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나라들이 많이 생기게 돼 그만큼 인제 지정학적인 인제 불안정성이 다 인제 높아져 버리는 인제 이러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인제 거기서 과연 대한민국이 그래도 계속 우리가 반도체 팔고 휴대폰 팔아서 계속 그 여유롭게 그렇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그렇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인제 우리 스스로 지금 질문을 던져야 될 때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께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지고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는 말씀을 한번 예. 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뭐 1.5도는 언제 넘어갈 것 같고 예. 왜 우리에게 7년 정도의 시간만 남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앞으로 뭐 10년 뭐 한
늦어도 2050년 이전에는 인제 1.5도는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1.3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인제 1.5도 돌파는 거의 지금 각오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1.5도를 인제 돌파를 한다. 그러면 뭐 1.5도를 돌파를 하면 그다음 날 우리가 무슨 낭떠러지에서 똑 떨어지냐, 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인제 '지뢰밭을 들어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 갖고서는 지뢰밭을 들어가는 거는 거의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IPCC 인제 이 저자들에게 인제 기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인제 설문조사를 인제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인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대체적으로 한 2.5도 이상 인제 올라갈 거다라고 어. 과학자들은 그렇게들 다들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인제 2.5도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파리규 인제 협정을 맺게 되면 각 나라가 앞으로 얼마큼 줄이겠다는 자발적으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거를 100% 지키면은 약 2.7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아. 1.5도가 되는 게 아니라 2.7도까지 올라갑니다. 그거를 100% 지키면. 그런데 그래도 지금 그냥 특단의 조치가 없이 지금 현재 뭔가 이게 막 재생에너지도 많이 하고 하니까 지금 추세로 이렇게 가면 2.7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지금 인제 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예 뭐 기후 변화를 부정을 하는 가장 이제 강대국이 인제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뭐 인제 3도 이상 올라가는 거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보고로 있거든요. 인제 그랬을 경우에 저 3도라고 하는 거, 저는 이 온도 올라가는 거를 1도에 인제 시속 100km라고 좀 그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5도가 올라갔다 시속 한 150km, 훨씬 더 위험이 커졌죠. 2도 올라갔다 시속 200km고요. 우리가 1.5도 2도라고 하는 것이 라고 하는 거, 그리고 1.5도 2도를 막았다. 그거는 기후가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날씨는 많은 거지만 그래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인제 지속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인제 2도를 돌파를 해 갖고 3도까지 올라갔다. 고속도로에서 300km다? 그거 거의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러면 문명의 인제 붕괴로 인제 들어가지 않을까? 인제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인제 들어가서 우리가 1.5도를 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인제 본격적으로 좀 위험이 커지게 될 거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저는 이 지뢰밭에 들어갔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뭐 우리 온몸이 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지뢰를 밟아 갖고 발목 지뢰 같은 거를 하나 밟을 거다라고 봐요. 음. 저는 발목이 날아간 다음에도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온몸이 산화되겠다? 전 인류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음. 다만 저는 그냥 발목이 날아가기 전에 온전한 몸으로 이 지뢰밭을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지뢰밭은 들어가는 건 각오는 해야 된다. 발목 날아가는 것도 각오를 인제 해야 된다. 다만 인제 발목이 날아간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어떻게 전환이 될 것이냐는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여지는, 저는 그렇게 뭐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는 게 우리의 문명이지는 않을까, 그러한 기대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발목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비극은 피할 길은 참 없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겁나네요. 겁나기도 네. 하고 또 이제 미래를 또 기후를 얘기하다 보면 미래가 좀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도 좀 많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문제는 참 대한민국이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나라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조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식량을 갖다 자급자족하고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이 있고, 유럽과 북미는 뭐 예예. 거기다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인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다 식량 생산 늘어난다라고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인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제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어떤 인제 극단적으로 식량을 가진 나라는 더욱더 많이 갖게 될 거고 없는 나라는 더욱더 적게 갖게 될 텐데,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그거를 남에게 의존을 해야 되는 그 나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인제 그 부족분이 생겼을 때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음. 그런 게 굉장히 큰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통 우리가 뭐 기온이 지금보다 한 1도 정도 인제 상승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냥 퉁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식량이 한 10% 정도 줄어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인제 쌀이라든가 밀 같은 경우에는 뭐 줄어든다,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면 그게 비료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또 그만큼 또 증가되는 양이 있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거다라고 하는 또 이런 논문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상쇄가 된다는 논문에서도 하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옥수수는 다 줄어든다라고 네네. 그렇게 다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이미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서 굉장히 인제 온도가 좀 높은 건조한 지역에서 옥수수가 자라는데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건 건조한 지역은 더욱더 건조해질 것이고 걷다가 토양은 더욱더 바싹 마를 거고 그러니까 옥수수 주는 거는 확실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물론 옥수수를 직접 먹지는 않지만 그게 인제 사료용으로다가 이런 만큼 다 들어가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고기를 인제 많이 먹을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건 거의 확실한 것인데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2050년이 되게 되면 현재보다 이 곡물 생산량을 한 60 내지 한 70%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보는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먹는 욕망까지 인제 충족을 시켜줘 버리는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전 세계가 다 달려드는 뭐 중국, 인도 뭐 이런 나라들 이렇게 되게 됐었어요. 그렇게 인제 식량을 갖고 가열찬 인제 이 경쟁이 되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은 어떠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진짜 심도 있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때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얘기를 나눴지만은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면 네.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네. 기후변화라는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죠. 네. 그죠? 좀 그럼요. 더 적극적으로 네. 노력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그리고 좀 이건 들고요. 생존의 문제 아니에요? 먹거리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농업계 분들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바로 우리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까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는 거 그런 어떤 그 전환 물론 그거는 이런 뭐 농진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제 과학자들이 그러한 어떤 대체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또 현장에서 또 잘 적용시켜야 되는 우리의 또 농부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토양 자체에 인제 그 탄소를 갖다 보존하는 이러한 농법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그러한 농부들이 또한 많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거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는 또 많은 인력과 또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정부가 어떻게 또 준비를 해줄 것이며 그래서 거기에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의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여유지는 또한 이런 농촌이 또 갖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런 또 에너지를 또 어떻게 그 지역 단위에서 공동체 단위로 어떻게 또 생산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해 바로 가장 그 기반은 우리의 저는 농촌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오늘 조천호 원장님과 함께 농업과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농업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기후변화하고 식량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 원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